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인가요? 아니면 부산? 광주?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 혹시 해고를 당함으로써 혁신을 경험해 본 분이 또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장담하건대 꽤 많을 겁니다. 만약 아직 없다면 잘 들어두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최지수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제 이름은 한지은, 47세이고 서울 판교에 위치한 헬스테크 기업 바이오미라 애널리틱스의 수석 데이터 아키텍트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창가, 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설탕도 프림도 없이 변화도 없이 말이죠. 제가 구축한 시스템처럼요. 안정적이지만 재미삼아 업그레이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시스템이죠. 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이 멈췄을 때만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그런 종류의 직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멈추면 공기 중에는 항상 공포가 감돕니다. 한 수석 불러. 무슨 일인지 알 거야. 저는 그 말에 자부심을 느끼지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함을 느낄 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고요한 말입니다. 그때 최지수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29세 전략기획실장이자 대표이사의 딸이었죠. 미국 명문대 MBA 출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긴 생머리, 마치 자신이 미래 그 자체라고 선포하는 듯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클라우드와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하곤 했죠. 우리의 첫 회의는 어느 월요일 아침 전체 조회 때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파스텔톤 핑크색 PPT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내일을 위한 제도약.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서 클리커를 손에 쥐고 이미 3번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아닌 마치 스타트업 피칭을 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구식 시스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상무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작성된 모든 것이요. 저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회의실에는 긴장 섞인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마스크를 고쳤었고 최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 크기가 곧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는 그 딱딱한 미소였죠. 때로는 과거를 뒤로 해야 할 때도 있죠. 동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래가 무너졌을 때 과거를 복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요.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프로젝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최지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제가 해고될 거란 걸 직감했으니까요. 저는 누군가 메타버스를 운운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만큼 오래 일했습니다. 그건 자신을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을 물갈이하겠다는 뜻이죠. 그녀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12번, 미래라는 단어를 8번 말했습니다. 그중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말은 없었지만요.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간단히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규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스템은 그들과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든 감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리스크란 보통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그는 깨끗했고 오류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제가 짠 코드들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오해받고 있었죠.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회사인데 누군가가 굳이 그것을 뜯어 고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장 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성공을 견딜 수 없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최지수가 자문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한수석은 똑똑하지만 너무 경직돼 있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겐 젊은 에너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야. 최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지을 수 없어.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워졌을 뿐이죠.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그들이 뺏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건드려선 안 될 것을 방금 건드렸다는 걸 알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정오쯤 최지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인사말도 서명도 없이 기본 폰트로 적힌 짧은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제목, 리, 감사 제어 권한. 한수성님, 이번 주부터 제 팀이 보안 모듈 전체를 인수합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L이라니. 그 알파벳 하나가 권위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요. 저는 그 메일을 3번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PPT나 만드는 세대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소스코드는 절대 읽지 않고 슬로건만 읽으니까요. 저는 작업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반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걸 혁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좋아. 진짜 재생이 뭔지 보여주지. 저는 사무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마치 또 한 번의 변화를 견뎌내고 있는 오래된 시스템의 숨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모든 스크립트, 모든 라이선스, 모든 동기화 과정에 여전히 제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요. 시스템을 회춘시킨다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전원을 다시 켜는 법을 아는 건 늙은이들 뿐이라는 걸 잊지 마. 사람들은 데이터가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충분히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은 사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절대 깨지 않겠다고 맹세한 약속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저는 열정 때문에 기술업계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상실 때문에 들어왔죠. 제 남편, 박민우는 서울대학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2006년 야간 당직 중에 사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계 오작동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단 한 줄의 잘못된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혈압을 잘못 읽게 만든 프로그래밍 오류였죠. 그리고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숫자 하나, 그리고 침묵 속의 죽음. 그날 저는 텅 빈 병실에 서서 가짜 심장박동을 깜빡이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살릴 수도 있다. 3개월 후 저는 바이오미라 애널리틱스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강남의 낡은 건물 한 층을 빌려 쓰던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서버들 사이에 앉아 의료 위험 경보 시스템을 위한 첫 코드를 짰습니다. 저는 그것을 남편의 이름을 따서 MW 케어민우 케어라고 불렀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죠. MW 케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인터페이스도 창의적인 로고도 없었지만 최지수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절대 없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성이었죠. 2011년 MW 케어는 조기 투약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12명의 환자가 목숨을 건졌죠. 뉴스 헤드라인도 시상식도 없었고 그저 건조한 이메일 한 통뿐이었습니다. 시스템 이상 감지, 해결됨.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작동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제가 짠 모든 코드 한 줄 한 줄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PPT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살리던 사람의 숨결처럼요. 민우 씨는 환자들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절대 차트 번호로 부르지 않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우린 기계처럼 실패하게 될 거야. 저는 키보드를 만질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합니다. MW 케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죽은 사람에게 제가 지키는 약속이었죠.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21살이고 서울대학교 법대생 로스쿨 준비생이죠. 아이는 예리하고 재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왜라고 묻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최지수가 시스템 제어권 이양 이메일을 보낸 날 밤 준호가 페이스타임을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준호는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엄마 피곤해 보여요. 회사에 또 드라마 찍는 사람 있어요? 드라마는 무슨, 그냥 데이터보다 PPT 슬라이드가 더 강력하다고 믿는 아가씨가 있을 뿐이야. 그런 부류군요. 혁신을 3번 외치면 세상을 구한 줄 아는 타입. 저는 웃었습니다. 난 사람을 살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걸 구식이라고 부르네. 왜요?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든. 준호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민우 씨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깊고 차분하고 조금은 슬픈 눈. 준호는 제가 아직도 서버 출입카드 바로 옆 서랍에 결혼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유일한 2가지죠. 그날 밤 저는 시스템 로그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MW 케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칭찬 따윈 필요 없었죠. 저는 모니터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제가 쓴 코드 한 줄 덕분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구조 조정하려는 최지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얽히고 설킨 C++와 자바 코드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주석도 가이드도 없고 오직 저만 읽을 수 있는 코드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마 코드를 한 줄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을 시켜서 MW 케어이라고 이름 붙이겠죠. 저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시스템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죠. 하지만 저는 공정함을 믿습니다. 데이터가 믿는 그런 공정함 말이죠. 편견도 감정도 없는,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찢어발긴다면 그 결과는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민우 씨는 말하곤 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지. 저는 그런 실수 하나 때문에 그를 잃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새로운 CEO가 오고 새로운 슬로건이 생기고 이제는 전략혁신실까지 생기는데도 바이오미라에 남아있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MW 케어카 여기 있고 그게 돌아가는 한 제겐 할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 최지수의 손이 닿았으니 그건 곧 바뀔 겁니다. MW 케어는 이름이 바뀌거나 다시 쓰이거나 삭제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잠들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로그는 여전히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도시는 잠들었네. 그리고 죽음을 바로잡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짰던 저는 이제 PPT에 의한 또 다른 종류의 자멸을 목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 오류보다 무서운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스텔 핑크색 슬라이드와 굴림체 폰트, 그리고 그걸 전략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아침 14층 회의실은 눈이 멀 정도로 밝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최지수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리더십 세미나를 갓 졸업한 사람 같은 자신감으로 걸어들어와 마치 여왕의 지팡이처럼 클리커를 쥐고 마케팅 예산보다 더 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프로젝트 블룸, 국가의료 데이터 시스템의 단순화. 분홍색 배경의 구석에는 희미한 연꽃 로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를 추상미술로 만들어버렸다고 고소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최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링크드인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낡고 복잡하고 느립니다. 데이터는 더 가볍고 유연하고 예뻐야 합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애자일 2번, 시너지 3번, 생태계 4번, 회의실 전체의 산소가 부족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화, 동기화, 효율화, 스마일, 샤인이라는 라벨이 붙은 5단계 화살표 차트를 그렸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고 그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야. 아이디어 패션쇼지. 최지수가 물을 마시려고 멈췄을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삭제 불가능한 환자 데이터 관련 규정은 읽어보셨습니까? 회의실 전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지수는 0.5초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우리에겐 과거가 필요 없어요, 한수성님. 그녀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속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 유실을 복구해 본 적 없는 분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타이핑하는 척을 했습니다. 최지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없고 그 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었죠. 이건 기술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한수성님. 최지수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은 좋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면요. 구석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최지수는 화이트보드에 접착제처럼 뻣뻣한 미소를 지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모두의 앞에서 자신에게 도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최지수는 뒤를 돌아보며 회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게 둘 순 없어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느라 자신이 절벽으로 향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뒤이어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CEO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최대현 대표가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눈이 저에게서 최지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3일 후 인사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전사회의 참석 필수. 월요일 오전 10시. 이유는 없었고 설명도 없이 그저 하나의 밝은 슬로건뿐이었습니다. 혁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는 그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줌이 열리고 117개의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하나같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굳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최지수는 중앙에 앉아 완벽한 조명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이상적인 30도 각도로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최대현 대표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제 손을 잡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를 만들 거야, 한지은 씨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이제 그는 웹캠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자신의 말을 스스로 믿으려 애쓰는 듯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혁신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혁신에는 방해물이 설 자리가 없으며 때로는 한때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지은 수석,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혁신에 저항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최상무에게 모욕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침묵, 화면 속 117개의 얼굴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웹캠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중년 여성, 옆에는 블랙커피 한 잔. 저는 마이크를 켰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껐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최대현 대표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한수석, 대답 없나?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최지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항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묵이 준비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죠. 회의가 끝난 후 회사 사내 메신저에는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누군가 슬픈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석님 말이 맞았어요. 제발 제가 이 말했다고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지지였죠.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옳은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길 원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켜고 시스템 로그를 열었습니다. MW 케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류 없이. 저는 백업 파일을 저장하고 이름을 Legacy Audit Preclean V1이라고 붙였습니다. 시스템의 전체 역사를 숨긴 무해한 이름이었죠. 코드 한 줄 한 줄, 모든 수정 사항, 최지수가 반복하게 될 모든 실수들까지요. 화면 구석에 저장 완료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겐 PPT가 있지만 저에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빗소리에 섞인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야망의 눈먼뿐이었습니다. 최대현 대표는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최지수는 자신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그저 원본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무너질 때 과거라도 백업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남은 것이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이 목소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도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는 계약서의 마지막 마침표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제 아파트 벽에 금속성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옳은 말을 한 죄로 사과를 요구받은 회의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제 머릿속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2004년 제14조 2항 1호 저는 낡은 서류 캐비닛을 열어 두꺼운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누렇게 변했고 종이에서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표지에는 바이오미라의 옛날 로고가 박혀 있었죠. 회사가 아직 명조체를 쓰고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를 꿈꾸던 시절의 로고였습니다. 21년 전 서명한 제 독립 자문 계약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레거시 시스템이라 부르게 될 바이오미라의 기초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고용된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였죠. 저는 그 계약을 하던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방. 지금은 대표이사가 된 최대현이 아직 동그란 안경을 쓴 엔지니어였을 때였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저는 저만의 조항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다음에 올 누군가로부터 제 작업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제14조 비항 1호 14비 법적 귀책 사유 없는 계약 종료 시 독립적으로 개발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자문인에게 귀속된다. 저는 그 문장을 검은 잉크로 쓰인 예언서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무도 이 조항을 수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죠. 그들은 제가 그저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시스템의 핵심인 MW 케어, 감사 로그, 연동 모듈들은 모두 정식 고용 계약 전에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술적 근거 없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그것은 곧 부당한 협력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비항 1호에 따르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제 소유였습니다.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승리감에서 나온 미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첫 수를 두기도 전에 게임의 끝을 본 사람의 조용한 미소였죠. 저는 Find the Find를 열어 Archives 2004 폴더를 검색했습니다. MP, Analytics, CP, DOCS, GIPM이라는 압축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때 등록했던 자문회사 MP 애널리틱스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결코 해산된 적 없고 그저 휴면 상태로 법적인 껍데기만 남겨둔 채 필요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습니다. 3번의 인증 단계, OTP 코드 하나, 클릭 1번, 상태, 사업자 등록 유효. MP 애널리틱스는 공식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북소리도 나팔소리도 없이 그저 한 여자와 오래된 계약서, 그리고 좋은 기억력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계약 포털, 바이오미라 레거시 시스템. 접속 권한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아무도 아직 취소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2011년에 서명된 MW 케어 라이선스 계약에 최신 디지털 사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제14조 비항 1호에 의거하여 파생 소프트웨어 권한하에 MP 애널리틱스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음. 저는 작고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들은 모든 문서에 제 회사 이름을 인쇄해 놓고도 실제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태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킹할 필요도, 파일 하나 건드릴 필요도 없었죠. 저는 합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그들의 서명이 담긴 채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MW 케어를 수정하고 단순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모든 변경 사항이 원본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코드가 필요 없는 법적 오류, 그저 서명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어 법무팀에 보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계약 참조, MP 애널리틱스, 2004년 체결된 자문계약 제14조 비항 1호에 의거하여 협업 전 독립적으로 개발된 모든 제품은 MP 애널리틱스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MW 케어 모듈의 현재 사용 및 수정에 대해 법무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협박도 거친 말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약서를 인용한 한 줄뿐이었죠. 그리고 법무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메일이 그 어떤 경고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요. 저는 바로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두고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MP 애널리틱스라는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지수에게 그녀가 구식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우고 혁신할 시간을 하루 이틀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취하는 모든 행동, 그녀가 건드리는 모든 데이터 라인은 제게 유리한 증거를 더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컴퓨터를 끄기 전 저는 계약서 원본 폴더를 열었습니다. Signed Monroe 2004 PDF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최대현의 서명이 페이지 하단의 검은 잉크로 약간 기울어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제 서명이 깔끔하고 곧게 장식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바랜 획들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대표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줬고 또 내 이름을 절대 잊지 말고 서명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줬죠. 창밖에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직 서버팬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자문인의 소유라는 문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마침표가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MP 애널리틱스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열어 새로운 업태 설명을 입력했습니다.
의료 데이터 무결성, 규정 준수 감사 및 레거시 시스템 보존 전문,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오래된 회사, 공고도 소음도 없이 그저 법을 준수하는 한 명의 여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달콤하지만 수명은 매우 짧은 말이죠. 3일 밤 연속으로 저는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오랫동안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키보드 위로 창백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제가 한때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멸균된 빛과 같았죠. 구석에서는 서버들이 지친 폐처럼 숨을 쉬며 부드럽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이미 제 소유인 것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정리가 누군가에게 그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날 밤, 저는 MW 케어 라이선스 제어판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스템이 바이오미라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지만 모든 단일 라이선스는 MP 애널리틱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sudo revoke license vendor equals MP analytics. 화면이 응답했습니다. 라이선스 상태 72시간 후 만료 예정. 오류도 경고도 없이 침묵 속에서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정기 유지보수 루틴 시작됨. 엔지니어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세 단어였습니다. 아무도 루틴 일상적이라는 단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클라우드 동기화 스트림을 비활성화했습니다. 2015년부터 최지수는 모든 병원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백업된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녀는 실시간이 실시간 리스크도 의미한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구성 파일의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Cloud Sync equals disabled. 저는 또 다른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루틴 최적화, 대역폭 감소. 다음 날 아침, 최지수는 사내 메신저 슬랙으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한수성님.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네요. 저는 메시지를 보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내가 플러그를 뽑기 직전에 고맙다고 하더군. 셋째 날 밤, 저는 모든 시스템 모듈의 메타데이터를 변경했습니다. 공급자 바이오미라 애널리틱스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급자 MP 애널리틱스로 대체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개의 내부 파일이 스스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알림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최지수는 예전에 시스템이 깨끗하고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었죠. 그녀는 대시보드를 매끄럽게 보이게 하려고 모든 알림을 끄고 모든 보조 로그를 삭제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면에 MP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흰 배경에 검은 글씨, 로고도 슬로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비석에 이름을 새겨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지수가 퀵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MW 케어가 그 어느 때보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시스템 효율을 23%나 개선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성님. 살아있는 전설이시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게 훨씬 조용해졌죠. 아무도 제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크게 웃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성님, 지난주 감사 파일이 안 보여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아마 최 상무님이 대시보드 정리하다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탭을 열어 개인용 MP 애널리틱스 저장 디렉토리에 안전하게 보관된 전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폴더 경로 Proofs Ownership 14B 1. 타임스탬프, 사용자 접속 기록, 소유권 변경 내역,
모두 깔끔하고 조용히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태업이라고 부를 수 없었죠. 저는 삭제하지 않았고 변조하지 않았으며 그저 계약서가 명시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제14조 비항 1호라는 세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진행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라이선스 36시간 후 만료, 클라우드 동기화 완전 비활성화, MP 애널리틱스 소유권 반영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완료. 저는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시스템 감사 완료, 루틴 종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지수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수성님, 시스템이 정말 매끄럽게 돌아가네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이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게 최선일 때가 있지.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지수는 투자자 쇼케이스인 MW 케어2 영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확히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운명은 참 짓궂은 아이러니를 좋아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화면 구석에 작은 줄을 보았습니다. 다음 동기화 시 공급자 확인 필요. 평범한 문장이지만 기술직에 있다면 알 겁니다. 그건 기계가 우리 곧 멈춥니다라고 속삭이는 소리라는 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덮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유리 벽에는 바이오미라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빗물에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그림자. 전 직원이 아닌, 혁신의 방해물이 아닌 이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그저 오르면 돼. 서버실의 불빛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릴레이가 금속성 숨을 내쉬듯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멈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를 직접 짰던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은 제가 스스로에게 들릴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절대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유일한 언어지. 월요일 아침 8시 정각. 저는 더 이상 바이오미라에 없었지만 대회의실이 평소처럼 빛나고 있을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하얀 조명, 비싼 커피 냄새,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발표 직전에 공기를 채우는 집단적인 인위적 자신감 같은 것들 말이죠. 회사 로고가 대형 스크린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미 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최지수 상무, 29세, 전략기획실장이자 대표의 딸. 그녀는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펴졌고 미소는 완벽하게 연습되었으며 목소리는 거의 진짜처럼 들릴 정도로 안정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겠죠. 오늘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료 데이터의 운영 방식을 재정의할 플랫폼 MW 케어 2를 출시합니다. 박수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최대현 대표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에서 온 투자자 5명은 기대에 차미소 지었습니다. 최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대시보드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환해지더니 이내 검게 변했습니다. 하얀색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사망 진단서처럼 차갑고 명확했죠. 라이선스 만료됨 MP 애널리틱스에 문의하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초가 흘렀습니다. 최지수의 미소는 약간 굳은 채 입술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네요. 그녀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새로 고침할게요. 그녀는 F5키를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하얗게 고요하게 단호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끝까지 읽지 않았던 계약서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요. 한 투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MP 애널리틱스가 어디죠? 젊은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유지보수 업체일 겁니다. 몇 번의 긴장된 웃음소리, 그리고 침묵. 수석 엔지니어가 노트북 위로 몸을 숙이고 미친 듯이 타이핑했습니다. 서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이선스 키가 403 오류를 반환합니다. 최대현 대표가 물었습니다. 403이 무슨 뜻인가? 접근 권한이 취소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공급자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급자? MP 애널리틱스입니다, 대표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 만료인가 봐요. 한 수석님한테 전화할게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스피커에서는 베이커의 어텀 립스가 느리고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라이선스 만료 성공, MP 애널리틱스 소유권 확인됨 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3번 울리게 둔 다음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저 환상의 산소가 다 떨어졌을 뿐이지. 바이오미라에서는 혼란이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데이터 다 날아간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회의실을 최대현 대표가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프로젝터 소리만이 죽어가는 숨소리처럼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불러. 그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메일함에 MP 애널리틱스로부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소유권 증명, 제14조 비항 1호. 내용, 법적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MP 애널리틱스가 개발한 모든 모듈의 제3자 라이선싱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접근 권한 재협상을 위해 연락 바랍니다. 협박도 감정도 없는 그저 법률이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했죠. 법무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최지수가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말했겠죠. 저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어요. 최대현 대표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안 읽었구나. 그냥 복잡한 옛날 조항들을 좀 지워서 단순화한 것뿐이에요. 그 옛날 조항들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두고 있던 유일한 것이었다. 최지수는 복도로 뛰쳐나가 다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음성 사서함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한수성님,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발 대화 좀 해요. 삐소리가 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Proofs Ownership 14빌 폴더를 열고 모든 줄을 검토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구문 오류도 빈틈도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더 보냈습니다. 제목 없이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도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이오미라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하얀 줄이 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 맞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타이핑 소리도 말소리도 없이 숨쉬기를 멈춘 시스템의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바람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군 베이커의 목소리는 My Funny Valentine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밖을 내다보며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파괴할 필요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면 돼. 스탠드 불빛이 한 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오프라인, 소유권 확인됨.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느린 재즈 선율이 방을 채우게 두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회의실 어딘가에서 한때 자신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오래된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명령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의 것이죠. 저는 저 자신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이 교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 속에서 숨을 멈추게 하는 것뿐이야. 바이오미라의 시스템이 멈춘 지 3일 후 최지수 상무가 이사회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전히 목소리 크기만으로 정의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야기는 어떤 공식 보고서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두꺼운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가 의료 데이터를 사보타주한 혐의로 한지은을 고소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침묵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회사가 스스로에게 형을 선고하는 카운트다운 같았겠죠. CEO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최대현은 딸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돌아올 길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눈빛으로요. 그날 오후 법무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변호사 5명, 자문위원 3명, 기술윤리위원회 위원 2명 등 10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속삭임 이상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장인 강미경 이사는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소송을 논의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수석이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삭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04년 계약에 허용된 대로 접근 라이선스를 취소했을 뿐입니다. 저는 나중에 옛 동료가 전달해준 내부 이메일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최지수는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 이사는 페이지를 넘기며 형광펜으로 칠한 줄을 두드렸습니다. 제14조 비항 1호 법적 귀책 사유 없는 협력 종료 시 독립적으로 개발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자문인에게 귀속된다. MP 애널리틱스가 바로 그 자문인입니다. 한 수석은 그저 그 조항을 활성화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공포를 채울 소리가 절실하다는 듯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으니까요. 그녀는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 내에서 행동했고 매우 영리했습니다. 최대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럼 고소할 수 없단 말인가? 강 이사가 간결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2018년 이후의 모든 규정 준수 위반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겁니다. 최지수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냥 법을 따랐을 뿐이잖아요. 강 이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님은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기억 장치를 삭제하셨습니다. 아무도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마치 콘크리트처럼 무거웠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졌습니다. 분기 감사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곳의 대학병원이 파트너십을 중단했습니다. 주가는 이틀 만에 거의 20% 폭락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도중 사회이사인 김영석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금고 열쇠를 쥔 사람을 해고했군. 최지수가 근처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기 위해 그녀를 쳐다볼 필요도 없었죠.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이오미라, 지적 재산권 위기에 직면하다.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그녀의 세련된 MBA 자신감을 종이 칼날처럼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난 그냥 새롭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강 이사가 조용히 들어와 차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지 상무님이 새롭게 만든 건 결과였을 뿐입니다. 최지수는 충혈된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집을 태워먹은 사람치고 그러려던 사람은 없죠. 강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제 작은 아파트에서 주전자 물이 끓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확인하지도 SNS를 열지도 않고 차를 따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간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굵고 무거웠습니다. 바이오미라, 계약 위반으로 내부조사 착수. 저는 신문을 깔끔하게 접고 그 위에 찻잔을 올려 눌러두었습니다. 화면에서 새 이메일이 깜빡였습니다. 강미경 이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수성님, 법률 검토 끝났습니다. 수성님이 이겼습니다. 더 빨라서가 아니라 모든 줄을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겼다라. 그 단어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승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혁신으로 포장된 오만함에 대해 마침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3일 후 최지수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재킷도 빨간 립스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고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최대현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말고 그녀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녀에게요. 그날 밤 저는 최지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한수성님, 데이터를 돌려받기 위해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를 만든 사람을 무시하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L. 밤 11시 14분에 도착한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흐려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떤 다리는 한 번 불타면 재만 남지.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도 해. 창밖에 서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래된 빌딩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의가 들리기 위해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서요. 진정한 만족감은 누군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마침내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는 순간에서 오죠. MW 케어 셧다운 3주 후 바이오미라가 300자가 넘는 내부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행정적인 CC처럼 쓰였고 사과문처럼 읽혔으며 내부 창의성 재점화 및 인적 자원 최적화라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지수 상무는 보다 적합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내부 전략 연구직으로 일시 전환할 것입니다. 그녀가 좌천되었다는 말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죠. 옛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새 사무실은 3층 문서 보관실 바로 옆이라고 합니다. 창문도 회의도 비서도 없는 곳이었죠.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과 전략연구자문위원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시라는 단어가 마치 명패에서 탈출하려는 듯 기울임꼴로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월요일 아침 최대현 대표는 임원회의에서 그 메모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죠. 회사는 법적, 윤리적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모든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인을 쫓아내고 잠가버린 집의 열쇠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MW 케어라는 단어를 그리고 확실히 MP 애널리틱스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공문보다 빨랐습니다. 전 직장 엔지니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저는 간단한 미소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보건데이터국 가상의 기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조직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임명, 수석 데이터 무결성 자문위원. 내용, 한지은님의 경험과 데이터 철학이 국가의료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초라. 적어도 이번엔 맞는 단어를 썼네. 그리고 조용히 거의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어떤 다리는 한번 불타면 재로 남지. 기술업계에서 제 이름은 일종의 교훈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테크윤리 컨퍼런스에서 한 인사팀 이사가 무대에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반은 진심이고 반은 두려움이 섞인 농담이었죠. 이제부터 저는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겁니다. 제가 해고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니까요. 청중들은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았으니까요. 듣자 하니 최지수는 여전히 매일 출근한다고 합니다. 하얀 재킷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요. 그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빈 엑셀 시트를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지나가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 다리는 불을 끌 필요도 없겠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인지도 모르지. 한편 최대현 대표는 더 짧고 현실적인 또 다른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레거시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임. 10년 전 제가 멘토링했던 옛 직원이 메모와 함께 쪽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수석님이 20년 전에 읽으셨던 걸 이제야 읽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늦는 게 낫지. 그날 오후 갈색 봉투 하나가 바이오미라 대표실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한 문장이 인쇄된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기술적 결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H, J, E. 협박도 분노도 없는 그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것과 똑같이 하얀 종이에 차갑게 인쇄된 읽기 쉬운 진실이었죠. 저는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익숙한 웅웅거림을 듣기 위해 노트북을 엽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세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한지은 수석 데이터 무결성 자문위원. 저는 명함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재밌죠. 그들은 저를 레거시구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스탠다드 표준라고 부르니까요. 어느 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마지막 정직한 설계자라고 부른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난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아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할 때 옳은 일을 하셨잖아요. 몇 주 후 바닷가 작은 모임에서 새로운 동료가 물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바이오미라로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파도 위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어떤 다리는 타버린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같은 길을 2번 가지 말라고 상기시켜주기 위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닷바람에 짠 냄새가 실려왔고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해변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새 세션, MW 케어 자문 접속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남겨두기로 선택한 제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구식이라고 부른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카메라를 껐지만 파도 소리는 배경음처럼 계속 들려왔습니다.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가 숨쉬는 꾸준한 리듬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바이오미라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9년 동안 함께했던 데이터 시스템의 심장이었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은 이제 비어 있었고 모니터의 차가운 빛과 이 빠진 머그잔에 남은 묵은 커피 냄새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공책 한 권, 펜 하나, 파일 몇 개, 그리고 그 오래된 컵, 모든 것이 작은 상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제 책상은 텅 비어 마치 제가 그곳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가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 이긴다는 건 머무르는 게 아니란다.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것이지.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엄마? 저는 웃었습니다. 슬퍼? 아니, 난 내 역할을 다 했어. 나머지는 그저 먼지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안에는 스탠드의 부드러운 노란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최종 아카이브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코드들이 지나간 시대의 마지막 숨결처럼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 민우 씨와 나란히 앉아 코드를 짜던 시절이었죠. 저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했습니다. 삭제, 승리감도 슬픔도 없이 그저 너무 오래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뱉는 듯한 조용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MW 케어 오리지널 프레임워크라고 적힌 손글씨 페이지를 벽난로 또는 태울 수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종이는 말려 들어가고 접히더니 재로 변했습니다. 저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스템이 스스로를 부드럽게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평화롭죠.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튜디오 조명도 배경도 화장도 없이 저와 식은 커피 한 잔뿐이었습니다. 저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다음 코스를 위해 테이블을 치우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일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우리가 어떻게 떠나는지가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요. 저는 승자가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잊은 자들의 오만함 아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제 것이었던 것,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죠. 저는 조용하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오래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들만이 기초가 금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빠진 머그잔을 카메라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컵은 바이옴이라 첫 출근 날부터 저와 함께 했습니다. 다들 버리라고 했죠. 제가 이걸 간직한 이유는 중요한 유일한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니까요. 사람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듣고 계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제때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평화를 얻기 위해 굳이 이길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제 뒤로 옌 베이커의 색소폰 연주가 낮고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음악이 침묵을 채우게 두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논쟁 대신 침묵을 택하고 매달리는 대신 걸어 나오고 맞서 싸우는 대신 품위를 지켰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저를 이해하시는군요. 복수는 그들이 추락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일어설 때 완성되는 거니까요. 화면의 빛이 제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저를 구식이라고 불렀지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저를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제가 필요했던 유일한 사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다리는 한번 불타면 재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긴 문장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힘은 언제나 포효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숨을 내쉬는 것이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불빛이 벽을 타고 부드럽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서울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아는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굳이 그들이 알 필요는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 스스로 아는 걸로 충분해.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불소리가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뼉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그런 조용한 복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만큼 차갑고 밝고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요. 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와 여전히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의 미소였죠. 그리고 만약 불타버린 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이 앞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불빛 덕분일지도 모르니까요. 화면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MW 케어. 여전히 지켜보고 있으며 여전히 작동 중. 조용히. 그리고 이야기는 승리가 아니라 길고 안정된 호흡으로 따뜻하고 완전하게 끝을 맺었습니다.